노래로 심정을 전하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그럴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권성도 원내대표 이제 다 이제 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니까 이제 경북 청송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사진 촬영 다 하셨으면은 지금 불내 창고 불 타고 있는데 불 좀 끄러 가자. 여기 봐라. 불 좀 끄러 가자. 지금도 불 타고 있다. 3일째 불 타고 있다. 3일째. 사진 찍고 불 좀 끄러 가자.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놔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석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뭐 길게 안 할게요.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거 보면서 좀 성찰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게 막 그 적대적 분단 상태인 것 같아.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과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서로 못 잡아서 으르렁대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자꾸 토로하고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느냐. 저는 전적으로 정치의 책임이다. 정치가 자꾸 상대를 죽일 듯이 하고 진짜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반 우리 국민 수준에까지 전파가 돼버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저는 여야를 똑같이 막론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이런 짓 좀 안 하면 좋겠고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 국민들의 성정까지 황폐화시키는구나. 이런 좀 반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저희도 정치가 너무 각박하니까 우리 저 국민들도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다라는 정말로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좀 우리 정치가 좀 통합을 위한 정치에 좀 더 힘썼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사실 이제 그 도심의 어떤 그 싱크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명일동에서 서울 강동구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튕겨져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왔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면서 2,000톤 넘는 물도 쏟아졌습니다. 싱크홀 안이 그야말로 거대한 뻘이 돼버린 겁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아기 내가 깨워야 하는데 라고 하며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이번 싱크홀이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심각해요. 길 가다가 멀쩡하게 땅이 쑥 꺼져버리면 그 속수무책이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진짜 공포죠, 그건 진짜.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마 옛날에 이런 사건이 좀 나서 옛날에도 설전할 때 이 싱크홀 다뤘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맞아요. 예.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했는데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거니까 더더욱 인재인 거죠. 그 이후에 서울시가 무슨 지도도 만들고 위험 지도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만들고도 막 한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나 좀 전문가들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비공개로 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예민할 수는 있죠. 사실은 그쵸. 그게 공개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맞아요. 당장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맞아요,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묵혀야 될 일인가 저는 고민스럽거든요.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위험 지도를 함부로 공개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사고 난 지역이 그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게 한 신문이 특종한 거 보니까 지하철 공사 관계자가 그 지하철 서울시에다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 붕괴 오류가 있다. 작년하고 금년에 두 차례나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데 4년 전 전문가들이 집안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며 이 지하철 공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사 현장 바로 옆에는 올해 초 개통된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터널이 지나갑니다. 싱크홀이 생긴 곳은 9호선 공사 구간과 고속도로 지하터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 지하에서 고속도로 터널과 지하철까지 각종 공사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겁니다.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서울시에 공문 한 통을 보냈습니다. 9호선 4단계 노선이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가까워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단계 노선은 어제 싱크홀이 발생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울시는 확인해보니 문제없다더라 이렇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대개 이럴 경우에는 민원 제기를 무게 있게 안 들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현장에 가본 사람들 얘기는 그라우팅 공사라고 하던데 땅이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땅은 되게 왜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세멘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그라우팅 했다는 흔적이 별로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인지 아니냐. 사전에 시그널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서 무심하게 대응했으니. 그래서 서울시도 최선을 다한다고 뭐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냉정하게 원칙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동구가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특히 이제 서울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곳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뭐 지하 터널 공사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험지도 전체를 우리가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 관리 지역 같은데 이런 데를 좀 설정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좀 점검만 같은 걸 만들어서 수시로 가서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정부에 몸담아 있을 때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정 조직 전체가 이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대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겠지만 여기에 뭔가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 시장님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무신경한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얘기해 보면 공사 같은 것도 그런 위험도 이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TF 같은 걸 구성해서 상시로 점검해서 큰 사고 안 나게 좀 예방해야 되지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평균 한 198건 정도가 이제 싱크홀 사고가 나는데 전문 장비가 9대밖에 없고 전문 인력이 12명이라니까 진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선진국과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뭔가가 터지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비용이 좀 들고 하더라도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갖춰야죠. 좀 정쟁 같은 거 좀 줄이고 이런 거에는 좀 합의해서 여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나라가 인류 국가예요. 그렇죠. 그럼 안전한 나라가 인류 사고 나지 말아야죠.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헌법 34조 6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34조 6항이에요. 1항은 뭐가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줄이면 인생권이 있잖아요. 국가는 국민의 인생권을 책임져야 됩니다. 예, 저는 뭐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산불 보면서 이 산불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좀 되짚어보자는 뜻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네네. 자, 정치권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그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어준 씨의 지령을 받았다.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있는 부의 부장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부장님이 검사 때 같으면 저런 억지 주장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은 그 북한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다? 그걸 폭동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죠. 억지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도 정치권에 오면 법을 논 지가 오래돼서 사실 법률적인 지식이라기보다 그냥 정치인으로서 주장을 하는데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는군요. 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정치 문제를 법원이나 검찰에 가갖고 누가 잘했는지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갖고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면 또 저희는 또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게 됐습니다. 또 이 세 분 다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심각해요. 이 법조문에 이게 갇혀가지고 내란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어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공범, 뭐 내란 선동 이러기 때문에 내란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줄타기해가지고 결국 정부를 무력화시켰다는 것도
그런 의미의 내란에 정치적 해당하죠. 어떤 수사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는 그거를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제 고소 고발을 안 했으면 몰라. 그러니까 왜 하냐고.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하면은 모르겠는데 사용했잖아요. 형사 아니, 고발을 고발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법적인 하니까 그랬지. 고발을 하겠다고 법사들 하니까 세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헌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지금 추측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한 명과 한 명이 뭐 세게 붙었다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에 퇴임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우리 김 의원. 또 틀렸다고 정확하게 아니. 예, 어떠세요? 저는 소위 뭐 찌라시건 아니면 받은 문자건 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본인한테 들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평의를 열다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평결에 대한 시점도 아직 지금 정확히 그러면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평의 아시겠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고요, 선고기일을.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대통령 사건인데 인용할 때 인용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상세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 한두 분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다수의 분들은 그래 중요한 건 인용이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 안 하게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 아닐까. 근데 이제 4월 됐잖아요. 우리가 3월 7일부터 매주 맞아요. 3월에 4번 있는 금요일마다 7일이다, 14일이다, 20일이다, 28일이다 다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헌재 내부에서 뭔가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고라는 게 이제 어쨌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뭐 이제 의견 일치도 안 되고 소위 데드락이라고 하는 8명 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최악의 경우 5대 3. 한 명이 원래는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 8명에서 최악의 5대 3. 이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이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사실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지금은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전에 이렇게 기각돼서 돌아올 때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최상목 대행 때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거 위헌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8대 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결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이 방송 나갈 때가 되면 열흘이 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탄핵하면 헌재 가서도 받아들여질 겁니다.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저는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탄핵소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당이 도대체? 혹시 아시나 해갖고. 저희는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아니 야당에서 자초한 일이니까 제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작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됐을 때 미리 준비했었어야죠. 계엄될 줄 알았나?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파적인 요소를 넣어서 한 명 한 명에다 한 명을 여야 합의로 가는 거를 굳이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 우리가 2명 다 가자고 하면서 임명 안 되다가 6명 체제로 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논리로 막 여기만 얘기하시는데 그 앞전에 민주당과 야권에서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했었던가 그 후과가 여기 나오는 거고 분명히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고. 그거는 자 만약 그 얘기를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위헌적인 거예요. 위헌과 정치적 비판을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비판하세요. 하지만 지금 한덕수, 최상목 두 분이 한 거는 위헌적인 상황을 그대로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월 18일 탄핵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오래된 법원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머리 깎아주시는 선생님이 파면이 안 되고 계속 늘어지면 자기 세일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라도 파면이 되면 지금 값을 그대로 받고 그래서 아 이분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세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애간장 노간하고 국민들이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있는 데서는 기각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 데리고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편 이미 재판관들은 판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생중계됩니다.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몰리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결과는 파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헌법재판소에 먼저 전하고 싶은 각자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헌재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이 시사 프로의 주요한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썰전 같은 정도의 방송이면 이제 주요 발언들 같은 것도 이제 국민 여론 차원에서 이제 보고가 될 수 있는데 재판관님들께 이제 예의를 갖춰서 폭삭 소가수다. 이제 지역구가 제주도니까 이제 제주도 사투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인용을 해주실 걸로 이렇게 믿고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좋은 결론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애간장 그만 녹이시고 정확하게 윤석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판결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여야 그리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안정되는 상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저는 헌재 재판관들께 노래로 심정을 전하겠습니다. 예. 처음인데. 국민이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 이분이 왜 요즘 각광받는지 제가 이유를 알겠네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이제 무죄 판결 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또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니 국민들이 볼 때 죄가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 정치권에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저희는 커졌다라고 보죠. 다만 사실은 검찰개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자기가 검찰개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권력이 강한 데라 스스로한테 맡겨서는 하기가 어려운 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게 생겼고 또 검수 완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지 하는 물음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무조건 검찰을 견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방향은 틀렸다. 틀렸다는 걸 자인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은 악마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휘둘리는 데이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한다.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글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소위 내란 목적 계엄 사태에서 왜 검찰에 대한 수사는 비어 있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입건되고 거기 압수수색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왜 비하폰 서버는 검찰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왜 이렇게 그렇게 막고 있지? 국민들이 다 궁금해요. 검찰에 내란이 묻어 있는 거 아니냐? 이 궁금증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저는 왜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왜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검사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아쉽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집권 세력에게는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네네네.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티가 덜 나게 했어요. 이렇게 티나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찰 개혁 내지는 뭐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핑퐁을 쳐요, 사건을. 그리고 몇 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냥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어차피 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어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 김용남 의원이 저기